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 봄감자 수확이 한창이죠. 수확을 앞두고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예상과 달리 감자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예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해봤더니 감자 역병 발생이 예상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자 역병은 서늘한 온도,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미 충남 당진, 전북 남원, 전남 보성, 경남 밀양 등 일부 지역에서 역병 발생이 확인됐고 이번 주에 봄감자를 재배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 번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에 전체 재배지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감자 역병이 확인될 경우에 치료용 살균제나 보호제를 뿌려야 하는데요. 아시죠? 농가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등록 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살포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대처해서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채팅창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6월이 되면서 이것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손길도 바빠졌죠. 바닷속에서 잘 자란 이것의 수확철이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우리 바다에서 생산된 이것은 무려 67만 톤. 그중 70% 이상이 완도에서 생산됩니다. 이것에는 장운동을 촉진시켜준다는 알긴산 성분이 풍부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염기성 아미노산인 라미닌 성분도 풍부합니다. 라미닌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도 하죠. 육수를 내는 데도 좋고 쌈으로도 싸먹고 조림이나 볶음으로도 먹을 수 있고 젤리로 먹거나 차로도 마실 수 있는 이것.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많이 드시면 좋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농업 소식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강제 노역을 이유로 중국산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미국의 세관 당국이 강제 노역을 이유로 중국의 특정 선단에 어획한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중국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미 대변인은 미국의 세관 국경 보호국의 강제 노동, 선원 학대, 임금 체불 등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관련 기업은 줄곧 법과 규정을 준수해왔고 관리 체계도 엄격하고 업계에서 평가도 양호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참치 어획 과정은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고
작업 과정이 대부분 자동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원이 학대를 받았다는 관련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강제 노역 주장은 중국 측이 만들어낸 거짓말이고 중국 기업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는요,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업체가 다렌 오션 피싱 선단이라는 곳인데 이 업체가 미국의 제품을 수출한 적도 없고 그리고 미국 측은 억류할 제품도 없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미국의 세관 국경 당국이 공고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다렌 오션 피싱 선단이 어획한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세관 국경 보고 관계자는 다렌 오션 피싱이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는 32척의 선박은 노동자를 상대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임금 체불을 가하는 등 강제 노동의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 대상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국적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 중국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최근에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를 꺼내서 그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 제품은 미국의 수입 금지 품목이 됐는데요. 지난 1월 달에 미국은 소수민족 탄압 그리고 강제 노동의 이유를 들어서 중국 신장 위구르산 면화 그리고 토마토의 수입을 금지했고요. 또 작년 9월에는 신장산 의류 또 컴퓨터 부품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네. 세관 국경 보호국이 이렇게 개별 선박을 상대로 금수 조치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선단 전체를 상대로 금수 조치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다른 오션 피싱 선단은 인권, 환경 단체로부터 강제 노동 감행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육류 공급 업체가 지난 주말 사이에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인 JBS 측은 30일 호주와 북미 공장 정보 시스템에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해결하는 동안에 고객사 그리고 공급업체와의 거래들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BS 호주 공장은 생산 라인 일부가 가동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최대 공장도 작업이 중단되는 등 연쇄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최대 송유관 업체인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표적이 된 지 불과 3주 만에 이번에는 JBS가 공격을 받은 것이라면서 해커들이 원자재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히 이들 원자재 공급업체가 작년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중단했었고요. 공급망이 붕괴된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해커들의 공격에 노출된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이 사이버 공격 때문에 연료 공급이 중단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휘발유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편 이 JBS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테스코 등 글로벌 유통기업과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육류 가공 공급업체인데 20개 국가에 설비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최대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0%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는 호주, 뉴질랜드가 각각 4%, 캐나다에서 3%의 회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호주에서 쥐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호주 농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쥐떼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작년에 농작물 대풍년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호주 농부들은 농작물을 키워도 쥐떼 피해 때문에 아예 농사 짓기를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반구인 호주는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기온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쥐떼들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확한 수수는 쥐떼 때문에 20에서 100% 가까이가 피해를 입었고요. 특히 작년에 긴 가뭄 끝에 충분한 비가 내리면서 풍년을 기록했습니다만 이 때문에
쥐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의 한 농부는 쥐떼가 전선을 갉아먹는 바람에 창고에 뒀던 트랙터가 불에 타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 농부는 농작물을 심으면 쥐들이 다 먹을 텐데 뭐하러 농사를 지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부 농부들은 농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농업만의 문제는 아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말에 뉴사우스 웨일즈 지역에서 쥐가 전선을 포함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바람에 화재가 나서 집을 잃은 가족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자녀를 둔 레베카 와드 씨는요, 현재 방송과 인터뷰에서 마을의 절반 정도가 초토화가 됐고 쥐가 아이들 몸에 기어다니고 음식까지 훔쳐먹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 자녀가 밤에 자는 동안에 쥐가 집안을 돌아다녔고 신발, 가구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쥐가 먹는 바람에 식료품을 공구 상자에 넣고 잠궈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수백만 마리의 쥐가 마을의 학교, 병원 등 뉴사우스웨일즈 동부 지역과 퀸즐랜드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심각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다고 합니다. 쥐들은 죽은 쥐의 사체를 먹고 또 몇 주 동안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에까지 이제 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화물 트럭을 타고 이동하면서 쥐들이 번지는 지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호주는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쥐가 옮기는 질병인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역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호텔 소유주가 쥐 때문에 렙토스피라증에 걸려서 위독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렙토스피라증은 설치류의 소변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고 인체나 다른 동물에게도 전염된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수천 마리의 쥐가 600마리 넘는 거리에 브리스번에서 멜버른까지 이제 감염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렙토스피라 환자인 트레비 하디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디 씨는 자기가 살면서 느꼈던 가장 아픈 통증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4월 말에 발병한 하디 씨는 현재 심장 판막 누수, 간 부전, 급성 심부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디 씨는 사람들에게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집과 상점이 깨끗한지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까지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호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우스 얼러트 웹사이트에 따르면은요, 3월 이후로 쥐떼 목격이 2배로 늘어났고 시드니 외곽 지역까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쥐떼가 오는 8월까지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빨리 정부 차원에서 퇴치를 해야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호주는 중국과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뉴질랜드와 밀착 행보를 또 보이고 있어요. 호주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상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달 31일 날 저신다 아덴 뉴질랜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분열시키는 중국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모리슨 총리와 아덴 총리가 뉴질랜드 퀸즈타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인권, 코로나19 기원 등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무런 이견이 없고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호주와 뉴질랜드가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다른 노선을 취하면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의식한 발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는 2018년 호주가 화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한 데 이어서 작년에 코로나19 기원 국제조사를 요구했었고 또 중국 측에서는요 호주산 포도주, 목재, 바닷가재, 석탄 등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와 함께 영미권의 주요 5개 국가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일원인 뉴질랜드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기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관계가 또 멀어지게 된 건데요. 뉴질랜드가 호주와는 다른 독자적인 대중국 관계를 이어가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이 됐고 호주 내에서는 뉴질랜드의 친중국 노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 관련 글로벌 타임즈가 호주 측이 미국의 뜻을 따르도록 뉴질랜드를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고요.
뉴질랜드 외교 노선이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칭찬하는 기고문까지 지르면서 갈등이 더 증폭됐습니다. 네. 그래도 호주, 뉴질랜드는 아주 가까운 나라고 이번에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서 좀 관계 개선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존재하지도 않은 차이를 만들어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안보를 약화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 멀리 있으면서 양국을 이간질하는 자들의 획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을 겨냥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동안에 함께 싸우면서 지켜온 가치 위에 확고하게 서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신다 총리도 뉴질랜드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인가는 기대 질문에 대해서 회담을 통해서 무역과 인권 등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양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인산염, 비료에 쓰이는 원료인데 하천 그리고 호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죠. 미국의 네. 연구진이 인산염을 분리해서 다시 비료로 쓰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산염은 농작물 재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비료인데요. 하지만 하천과 호수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부영양화를 초래해서 수질 악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인산질 비료 원료가 되는 인광석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오염된 물에서 인산염을 분리해서 다시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술이 개발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의 재료공학 교수인 비나 드라비딕 박사가 오염된 물에서 인산염만 걸러내서 인산질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에 최신에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인산염 이온만 99%까지 선택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스펀지처럼 생긴 다공성의 유연한 막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인산염 제거 및 회수 경량 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막은 인산염을 잡아두는 나노 구조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해서 오염된 물에서 인산염을 걸러낸 다음에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현재 인산염 제거 방식은 길고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긴 합니다만 인산염만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회수해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양이 폐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개발된 막은 한 단계로 된 단순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인산염을 추출해서 회수해서 비료를 다시 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연구팀이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성공한 이 기술이 규모를 키우고 현실 적용했을 때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 점을 고려해서 시카고 하수 처리장에서 제출한 사례로 시료를 활용해서 직접 시험을 진행했고요. 네. 그랬더니 밀리그램에서 몇 킬로그램에 걸쳐서 효과를 입증했고 또 규모도 키워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드라비데 박사 연구팀은 앞전 연구를 통해서 기름으로 오염된 물에서 기름만 선택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개발한 친유소수 다기능 스펀지 이거를 인산염 제거 및 회수에도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이 스펀지는 막에 나노물질 코팅을 조정해서 중금속을 비롯한 다른 오염물질 제거할 수 있는 플러그 앤드 플레이 같은 틀이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스펀지 막을 오염물질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염물질 처리에서 스위스 군용칼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기술이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P4G 서울 정상회의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언문에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공동대응 제안이 반영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범위의 폭을 넓히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최근에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폐그물, 폐어구 등의 어업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 해양 쓰레기 실태와 그 대책을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승남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배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 해양 쓰레기 그 배출 규모를 보면은요, 이제 네.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해수부에서 추정한 자료를 보면은 약 그 1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5만 톤 중에는 우리가 발견된 장소에 따라서 해안 쓰레기냐, 부유 쓰레기냐, 또 침적 쓰레기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15만 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침적 쓰레기로서 11만 5천 톤 정도. 그 다음에 해안 쓰레기가 한 2만 8천 톤. 또 부유 쓰레기가 한 5,800톤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부유는 떠다니는 거고 해안은 해안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발견된 침적이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침적이 이제 가장 많군요. 비중으로 보면. 네네네. 폐기물을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수거 비율은 어떤가요? 점점 좀 높아지는 편입니까? 네, 그 해마다 이제 수거량은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쓰레기 발생량을 못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간 아까 15만 톤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한 60% 정도, 한 9만 톤 정도는 이제 그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거되는 쓰레기보다는 침적되거나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그 국민들이 일회용 쓰레기 일회용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쓰레기 발생량도 지금 최근 조사를 보면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침적 쓰레기 문제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네. 어떤 것들이 거기 쌓여가는 건가요? 이게 침적 쓰레기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예. 육지에서 발생을 해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과 또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 이런 비율을 보면은 오히려 육지에서 발생해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태풍이나 그다음에 홍수기 때 전부 이게 이제 바다로 몰려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인위적인 어떤 폐기물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류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병이나 뭐 뚜껑이나 스티로폼 이런 것들 또 비닐봉투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 어업용 밧줄이라든가 폐어구 또 선박 사고로 인한 또 침적 쓰레기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이 혼재돼서 침적된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해양에서 쓰이는 것들이 눈에 잘 띌 테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육지에서 들어가는 것도 꼬박꼬박 거기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는데 그렇습니다. 전부 이게 썩지 않는 플라스틱, 비닐 이런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요. 네. 지금은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침적 쓰레기는 이제 이게 부유 쓰레기나 해양 쓰레기에 비해서 상당히 수거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베이어식의 이제 수거 장비를 탑재한 선박이 주로 수거 장소를 이동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장비를 탑재한 선박이 갈쿠리를 바다에 가라앉혀서 일정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제 침적 쓰레기를 긁는 방식인데 예. 이제 이게 실제로는 정말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육상 쓰레기 처리 비용에 한 6배, 7배 비용이 소요되고 그러고 있고 또 이게 민간 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2015년 같은 경우는 이 해양 쓰레기를 43톤의 해양 폐기물을 건져 올렸는데 이것을 60톤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해양 쓰레기는 이 수거 과정에서
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뻘을 무게를. 씻어내야 되고 또 이것을 건조시켜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뭐 소각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육상 쓰레기 처리 비용의 6배, 7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또 어디 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에 맡겨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연료비에 뭐 진짜 돈 들어갈 게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 가져온다면 이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먼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친적 네.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쓰레기량이 지금 아까 제가 15만 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쓰레기 발생이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연안이나 이런 데서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해변 길이가 100m 이상인 연안만을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먼 바다의 경우는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바다가 뭐 워낙 넓으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버린 것들이 다 쌓여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업 현장에서 조업 중에 걸려 올라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어떻게 수거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없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보면은요. 예. 어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 해양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되겠다. 또 우리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오염되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구나 그다음에 폐 쓰레기, 침적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정부에서나 좀 해수부나 이런 데서 각 어항 선착장마다 해양 쓰레기 빠지선을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러면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그것을 뭐 쓰레기 업체들이나 이제 이런 그 민간 업체들이 이것을 갖고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고 또 민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부분 그 빠지선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의 어구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걸로 이용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좀 전문화하고 특화시켜서 해양수산부가 좀 그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남해안 일대를 보면은 이 해양 쓰레기 폐그물, 폐어구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이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실제로 바다 쓰레기를 어민들이 수거해 오면 이것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구나, 이런 구조들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것들이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네. 배를 놓고 거기다 버릴 수 있게 하고 또 그렇습니다. 태울 수 있는 장소를 지어야 하는 건데. 어민들이 자기 배 조업을 하다가 이것을 수거를 해오면 이걸 어디다 가져서 폐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불분명한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침적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선정할 때 그 기준도 조금 손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기준에 의해서 그 진공 흡입식 펌프만 장착하면은 수거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침적 쓰레기에 묻은 뻘이나 펄, 또 이물질 수거 이런 것들을 그 바닷물로 걸러낼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도 좀 갖춰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그 소각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폐어구 같은 게 떠도는 걸 좀 막으려면 그 해양 쓰레기를 바다에
뭐 만약에 고의로 버렸다 이럴 때 뭐 벌금에 처하거나 이런 처벌 조항이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사실 돌아다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민들이 여러 가지 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뭐 끊어지거나 하면 사실 할 수 없잖아요. 예. 끊어지거나 그다음에 어디 걸리면은 이게 이제 그걸 건져 올리지 않고 바로 그냥 바다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좀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어민들에 의해서 그 해양 쓰레기를 좀 이렇게 해수를 했을 때 그 비용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네네. 좀 확실하게 지급하는 포지티브 방식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 어구나 부표 사용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규제가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통발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통발 같은 경우 어민들은 20mm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18mm 이하를 지금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민들은 20mm 이상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이 나왔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이 20mm 이상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버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폐기물 폐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통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mm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탄소 중립 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해양 쓰레기 오염도 이젠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의식 개몽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함께 해양 쓰레기 실태 또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에 들어서면서 날도 더워집니다. 아침 기온은 선선해도 한낮엔 전국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 29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 31도, 제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강원도 철원 가시거리 400m, 경기도 파주 300m 안팎이니까요.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피해 없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59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400명대이고요. 어제보다는 전날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지난주 화요일에 비해서는 50여 명 정도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600명대 후반에서 700명대까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 강동구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서울 일대 노래방에서 100여 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에 이 노래방 종사자가 39명에 이릅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등 이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도 11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되면 이 방역 비용 등을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서울시는 경고했습니다. 네. 자, 어제 날짜로 백신 인센티브제가 시작됐죠? 네. 어제부터 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수칙 기준에 따르면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요. 어제부터는 1차 접종을 받은 뒤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비대면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 시설의 경우 그 입원 입소자나 보호자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됩니다. 참고로 예방접종 완료라는 의미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7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1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한 사람도 실외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정규 종교행사 참석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기는 추석 전쯤이 될까요? 네, 이 민주당이 추석 전쯤 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상당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맞춰서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재원 규모가 14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예산은 20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또 내수 활성화와 이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이 국세 수입이 늘어나 재정에 여유가 생긴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어렵다면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추경은 왜 하려 하냐라고 따지고 있고요. 또 정의당도 손실보상도 처리 못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만난 사실이 전해졌었는데요. 알고 보니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세 접촉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경제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만나고 또 지난달 26일에는 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제3지대는 아니다라거나 또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대선 경선 전인 7월에서 8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여전히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이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인 선원 4명이 아프리카에서 또 납치됐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쯤 이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이 이 납치단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에는 모두 3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 4명과 다른 외국인 등 모두 5명이 피랍이 됐습니다. 이 선원들을 납치한 단체의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해당 참치잡이 어선은 한국과 가나의 공동명의 선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서아프리카 기니만 근처에선 10여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지난달 19일 이 가나 앞바다에서 참치잡이 어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 1명 등 이 모두 5명이 피랍돼서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 등과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공유해 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부가 도쿄올림픽 공식 지도에 독도가 들어간 걸 두고서 이제 일본 대사를 불렀죠? 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거를 두고 외교부가 어제 이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미리 알렸는데요. 이 소마 공사는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도 독도 문제로 초치가 됐습니다만 외교부는 당시 초치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 외교적 소통 정도로 표현 수위도 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외교부는 독도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IOC와 접촉 중인 대한체육회도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이 독도가 있었는데 이
이 IOC 요청으로 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IOC의 공평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군 급식 논란이 이게 사그라들질 않네요. 계속 이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되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는군요. 네, 그제 이 경기도 파주 한 육군 부대에서 휴가 복귀자 50여 명에게 배식된 식사가 한 언론에 제보가 됐습니다. 네. 이 점심은 비닐로 싼 식판 위에 밥 한 덩이, 멸치볶음, 생선튀김 한 조각 이렇게 놓여 있었고 저녁은 콩나물 무침에 생선조림 한 조각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국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건더기가 거의 없는 맹탕이었고 또 배식 순서가 늦은 병사는 그나마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제보한 병사는 언론에 이런 급식을 받으니 그나마 있던 애국심도 싹 사라졌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대 측은 사진에 없는 메뉴들이 더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이 병사들의 기호에 따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래놓고 사진 유출자를 찾겠다며 병사들의 휴대전화 검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하지만 결국 부대장이 이 격리 병사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공군 중사 사건에 대해서 군이 엄정 수사를 약속했다고요? 네.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했고요. 또 국방부도 서욱 장관의 지시라며 이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이 상관의 합의 종용, 회유, 은폐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MBC는 공군이 이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연결시켰지만 이 뒤에서는 피해자에게 집요한 회유와 이 합의 종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국선 변호사는 사건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